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에서 2부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 완만한 감쇄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열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주된 이유는 IM 성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때문인데요. 청취자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IM 성교회라든지 IM 국제학교, TCS 국제학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기관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증 풀어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이현주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교회개혁 실천연대 사무국장 이현주입니다. 예, 일단 지금 IM 성교회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에서 비인가 교육시설이라고 합니다만 300여 명의 확진자가 벌써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유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IM 성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IM 성교회는요. 대표인 마이클 조라고 하는 사람이 2010년에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 본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예. 교리와 그리고 그러니까 신앙이죠. 신앙과 영어를 결합시켜서 교육 사업에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예. 짧은 시간 안에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무섭게 성장했는데요. 그 성장하는 시기가 2019년, 2020년을 넘으면서 무섭게 성장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어린 학생들을 비인가 시설에서 이렇게 교육시키는데 성교를 목적으로 또 영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네. 물론 무료는 아니고 그 학생들로부터 돈은 받고요. 수업료식으로. 네. 근데 뭐 소속 교단이 어디냐 이 마이클 조라는 사람이 혹은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 이 부분에도 의문을 제기한 분들이 많던데 확인하신 바 있으십니까? 예, 교단이나 목사 안수 그런 것들은 확인된 바가 없고요. 예. 그리고 특정 교단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방역 지침의 어떤 사각지대가 더더욱 생겨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24시간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더 그럴 텐데요. 네.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뭐 전국에 걸쳐서 다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던데. 네, 규모가 전국적으로 좀 퍼져 있고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이미 그 안에서 IM 성교회 이제 내부 홈페이지를 좀 확인해 보니까요. 전국 25개 교회에서 TCS 국제학교 등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작년도 그 2020년도에도 캠프가 진행이 됐는데 뭐 2,000명이 모였다라고 이제 본인들은 뭐 발표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규모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걸 한번 살펴보면 신천지 발이 있었고요. 또 정강훈 목사의 8.15 집회 발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주 선교센터 발이 있었고 이번에 또 IM 선교회 발이 있었고 이렇게 돼서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 개신교계에 대한 혐오가 상당히 커져가고 있거든요. 네네. 이걸 국장님 비롯한 또 의식 있는 교인들을 상당히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제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근래 이제 교회가 매우 이제 혐오나 배제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 신앙인이라고 하는 범죄를 어디까지 생각해야 하는가? 또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범주를 어디까지로 우리가 좀 보아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혹은 일반적인 보통의 교회들도 다 같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은 좀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는 부류와 그렇지 않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좀 구분되어져서 이야기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시민사회 속에서 동일하게 구분되는 지점이라고 좀 보입니다. 예. 제가 아까 신천지 또 BTJ 또 정강훈 목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IM 선교회까지 교회 내에서도 좀 약간 문제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집단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봐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면서 팬데믹 초기에는 교회가 전반적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고요. 그러나 여러 차례 위기를 지나면서 교회 내부에서도 많은 의식의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럼에도 위기의 원인이 교회와 신앙인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교회 내부적으로도 처절한 반성이 다시 한 번 더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역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또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그럼 IM 선교회 이야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비인가 학교라고 하기 때문에 학력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보통 뭐 학력 인증제가 이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보면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학력을 인정받는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 인정이 안 되니까는 따로 이제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 건데. 그렇죠. 예, 커리큘럼도 일반 중고등학교하고 다를 테고요. 예. 또 학비도 꽤 비싸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학생들 이 비인가 시설에 보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시민사회에서도 신자유주의적인 물결 가운데 무한 경쟁과 서열화에 대한 이런 가치가 교육 시스템 안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상위 그룹에 대한 도약을 추구하는 가치가 팽배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쟁에서 밀리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사회 구조를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가치들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애와 연대의 가치로 좀 전환하고 시민사회 속에서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확보하는 일들을 또 그런 포용과 신뢰, 공동체적 소양을 갖추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신앙이라는 것도 여전히 그런 경쟁하고 그리고 서열화시키는 그런 신앙의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으면서 그렇게 일반 사회의 가치에 매몰된 그 신앙이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위기를 촉발시키는 또 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잘못된 교육열 또 그런 욕망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서 배운 걸 기초로 해서 외국 유학을 간다든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 내부적으로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자녀를 유학을 보내거나 아니면 또 좋은 대학으로 또 연계를 시켜주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렇죠. 또 영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니까 유학 준비할 땐 더 도움이 될 테고 말이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SAT나 IELTS를 이미 미리 시작을 하는 거죠. 영어 교육을 통해서 외국계 그 대학에서 인준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미리서부터 준비하는 과정들로 보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학비도 굉장히 많다 그랬는데 입학 비용이 300만 원 그리고 한 달에 또 한 80여만 원 정도 따로 내더라고요. 예, 높은 비용이 있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결국은 선교 목적이 아니고 또 돈을 좀 벌려고 하는 목적이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대안학교의 시작부터 모든 것이 다 부정돼야 하고 또 지금 대안학교를 하고 계시는 분들 또 결국 다 돈을 위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경도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보다는 오히려 부패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단체나 나름대로의 서사가 존재하는데 그런 서사 속에서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였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고 그리고 신앙이라고 포장된 재료를 가지고 장사꾼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중에 그 BTJ 열방센터의 경우에는 핸드폰을 꺼놓고 나타나지도 않기도 하고 또 협조하지 않기도 하고 했었는데 일단 IM 선교회 측에서는 사과하고 방역에 협조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잘 지키실까요? 네.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교계 내에서 좀 살펴보면 이분이 어떤 그런 정치적 목적이나 아니면 그 이단적 사설에 어떤 심취해서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단지 과거에도 여러 번 이런 모임들을 본인들 안에서 진행해 왔는데 이게 괜찮았던 거죠. 이게 나름대로 방역에 루틴이 생겼다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과거 이렇게 보니까 괜찮더라.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하고 오히려 방역에 대한 지침들을 느슨하게 여기고 이랬던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비화되는 일들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아까 제가 개신교 혐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천주교나 불교에서는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거나 그 수가 적기 때문에 개신교에 대해서 더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를 제가 따로 여기서 여쭙지는 않을 거고요. 앞으로 그러면은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을 거니까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게 의식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집단 감염이 나오지 않을까 이 방법론을 좀 찾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첫 번째는 좀 시민성을 포기하더라도 종교인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목표 이런 것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신앙을 경쟁적으로 하는 교회 문화.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서도 코로나 위험 가운데서도 방역 지침을 지키기보다는 그저 이 위기를 또 이 위험을 극복하는 것으로 자기 신앙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과 교단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강한 개인 리더십으로 운영되는 모임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이게 BTJ나 이번에 뭐 IM 선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강한 리더십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과 요구를 통해서 그 모임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조금 각성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접근에 대한 방향도 어떤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또 특정한 부류에서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 갖는 신앙심이 시민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는 모든 곳이 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개혁 실천연대 이현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이어갑니다.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환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여보세요? 김태환 기자님? 네, 연결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방금 교회개혁 실천하는데 이현주 사무국장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교회발 집단 감염이 터지면서 이게 300명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겠느냐, 잘하면 200명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됐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이 다시 500명대로 올라갔고요. 지금 실시간 지금 6시 40분인데 오후 이 시간에도 어제보다 44명이 더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면 오늘도 500명대를 넘기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안타깝네요. 김태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 먼저 짧게 짚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9명 늘어서 누적 76,42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516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43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20명, 경기 137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이 274명이고요. 비수도권에서는 광주 112명, 부산 31명, 경남 20명, 그리고 강원 18명 등 총 242명이 나왔습니다. 국내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지역 발생 확진자 역시 이달 17일 이후 열흘 만에 500명대를 기록을 했고요.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 여파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이 매일 나오고 있는데 대전, 속초, 어제는 광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또 오늘 가능성도 있습니까, 나올? 일단은 방역당국이 현재 전국의 20개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어서요.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 많이 안타깝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죠. 조수진 네.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막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죠? 네, 조수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고 의원을 저격하면서요.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다. 산 권력의 힘을 얻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 아닌가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바로 반발이 나왔습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조수진 의원이 같은 여성 국회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하며 역대급 성희롱성 막말을 했다고 도를 넘고 시대에 남을 망언이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당연히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 쪽도 혹시 취재해봤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조수진 의원은 사과를 아직 안 하고 있죠. 네,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다가요, 글을 올리긴 했는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사과하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 글쎄요. 이건 조금 심한 언어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사과를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좀 심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것 때문에 또 다시 또 전국 열어붙을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검찰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기소했네요.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오늘 최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 최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문제 삼은 건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녹취록만 들어봤을 때는 이렇게 읽힐 수도 있다라는 여러분들의 말을 좀 듣기도 했는데 예. 이 사건 이제 법세련에서 고발을 했고요. 검찰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최근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 수사팀입니다. 예. 그럼 이거는 거네요. 최강욱 대표가 SNS에 쓴 글, 녹취록하고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만 녹취록을 풀어 들으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뭐 이건데 검찰 측 입장은 어쨌든 제대로 안 썼기 때문에 이건 명예훼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강욱 의원 또 재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사건으로? 네,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그 인턴십 확인서를 줬다는 혐의로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내일 선고입니다. 내일 선고고요. 네. 최강욱 대표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 네, 최강욱 대표는 그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검언유착의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보호하고 그 범죄를 알리고 밝히려는 사람들에게는 보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저에 대한 꼼꼼한 대처처럼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준동한 검언유착 관련자와 그들을 보호하려 최선을 다하던 이들에게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최강욱 대표 입장은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보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게 읽힙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과 관련해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네요. 네,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그 서초구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데요. 택시기사는 당시에 이제 이용구 차관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경찰도 반의사 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예. 근데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 차관을 봐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또한 법세련에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예. 법세련에서 고발하고 혹은 사시존치 모임에서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경찰은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조사해보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힌 것 같은데 경찰 방침 있고 나서 검찰이 그냥 압수수색 들어갔군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네. 일단은 그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 그 작년에 이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사망한 이후에 이제 사건과 관련한 유류품을 보관하고 있던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사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수사권 조정안 논의를 둘러싸고 검경 간 갈등이 좀 고조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경찰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기싸움이 아니었냐라는 비판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라서 검찰이 기싸움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 어쨌든 그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7시간 동안에 압수수색을 했고 지금은 압수수색이 끝난 상태고 경찰 관계자는 검찰 측에 사전에 당시 사건 관련 기록 일부를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또 어떤 문건들이 확보가 됐는지 이것은 검찰 조사를 하면 나올 테고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91일 만에 장관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오늘 이임식이 있었죠? 네, 오늘 이임식이 있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이임식에서도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이 마지막까지 강조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된 검찰 개혁이고요. 그동안 이뤄낸 법 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 그리고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고 낡은 관행에 머물러온 조직문화폐단을 과감히 혁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추 장관은 여태까지 1년간 해왔던 성과들을 좀 꼽았는데요. 일단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여성, 아동 대상 범죄 엄정 대응, 고위험 범죄자 집중관리감독체계 확립, 그리고 대체복무제 최초 시행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사사찰 의혹과 검언유착 수사 등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권 지휘를 하는 등 검찰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의 이런 임사에 대해서 보수 언론에서는 자화자찬이었다 이렇게 깎아내리긴 했습니다만은 추미애 장관 어쨌든 그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업적이라고 생각한 거고요. 또 임사에서 그 검찰 조직을 조금 비난하는 듯한 뉘앙스의 이야기도 했네요. 결국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당신들 아니냐 이런 뜻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아쉬움을 남기는 말도 했는데요. 사실 그 취임할 당시에도 줄탁동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개혁을 하는 것과 내부에서 개혁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추미애 장관이 그 검사들 내부에서 그런 어떤 열정을 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좀 남기긴 했습니다. 예. 법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전 장관이 이제 물러나는 것이고 새로운 장관을 내일부터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법무부도 뒤숭숭하기도 할 것 같고 또 기대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추미애 장관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박상기 전 장관까지 이어져 왔던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에서도 큰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